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정보와 자산을 단단히 지키기 위해 금융사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금융사기라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아마 언론에서 보도되는 많은 정보들을 이미 접해서 잘 알고 계실 거고, 주변에서 피해 입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실제 피해를 입으신 분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가 주변에 있어서 금융사기의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또 사기 수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수법이 정말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새로운 사기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안 당한다. 또 젊은 사람들은 잘 대처한다. 그런 것도 전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금융사기입니다. 그 누구나가 바로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사기 완벽하게 정복하기를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사기의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고 금융사기로부터 위험에서 대비할 수 있는 자세를 여러분 모두가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제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금융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금융사기는 사람들의 신뢰를 약용해서 돈이나 금융자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꾼이 투자를 하라거나 대출을 권하거나 결제를 유도하는 등으로 금융거래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과 그리고 타인의 개인 금융 정보를 도용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주변에 또 많이 노출되어 있기도 한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란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타인을 속이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금융사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로 많이 알고 계시듯 전화 통화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그리고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이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행위, 또한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큰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보이스피싱일 것입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들도 있습니다. 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중에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범죄 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스미싱. 이거 우리 신청할 때 풀었던 퀴즈 문제의 정답이었던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메신저 피싱이 있습니다. 그럼 보이스피싱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어르신들도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나 그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해서 범죄에 사용하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목소리라는 뜻의 보이스랑 그리고 돈을 뺏는 사기 행위를 뜻하는 피싱이라는 영어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보이스피싱 유형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보이스피싱 유형은 검찰청이나 법원, 주요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강의하실 때 꼭 유형을 설명해 드리기보다 저처럼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께 한번 알고 있는 유형 혹은 주변에서 봤거나 직접 경험한 보이스피싱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나서 이걸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말씀도 진짜 많이 잘하시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경험들을 얘기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 금융사기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에 대해서 느끼게 할 수 있고 추후에 교육 내용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스스로 아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유형이지 않나요?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하층해서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는 유형입니다. 보통 전화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범인을 검거했는데 검거한 범인이 오은미 씨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계좌를 안전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일단 가까운 현금 지급지로 가서 기다리세요. 여러분, 속으시겠어요?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 유형이 많이 알려지고 피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했기 때문에 다들 나는 속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해당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진화된 사기범들이요, 요즘 직접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이 만약에 휴대폰으로 검찰청에 전화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할 때 여러분 휴대폰에 심어진 악성 바이러스를 통해서 휴대폰을 해킹해서 실제 금융감독원에 전화한 여러분의 전화를 중간에 가로챕니다. 마치 진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이 사기범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깜빡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한 병원의 의사가 이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갈취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절대 나는 안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늘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돼요. 자, 다음 유형도 한번 볼게요. 다음은 ARS를 통해서 전화요금 연체 안내를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빼앗는 유형입니다. 제가 실제로 강의를 하다가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 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당한 경험을 저희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전화요금이 연체돼서 오늘부터 전화 통화가 안 될 거라는 내용의 안내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어르신께서 상담원 연결을 누르신 거죠. 상담원 연결을 원하냐는 질문에 바로 0번을 누르셨고 당황하셨던 거죠. 당황하고 급한 마음에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에 응해서 안내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다 입력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상담원 연결을 하셨다고 합니다. 상담원 연결한 이후에도 집 주소까지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르신께서도 왜 그랬나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요금을 분명히 다 냈는데 왜 연체가 됐는지 궁금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셨대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비슷한 연락을 받았을 때 함부로 개인정보를 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니까 이 강사님들께서도 어르신들한테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꼭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유형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유형은 대출 진행을 위해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저금리 대출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대출 받기 위해서는 신규 통장 개설이 필요하니 통장 사본, 체크카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려주세요. 이런 연락 혹시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주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대출 상품 광고 연락인데요. 관심을 보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잔뜩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짜로 만들어진 홈페이지 링크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통화를 해서 저금리 대출 대상자가 됐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시라 하고 문자로 가짜 홈페이지를 보내주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진짜 금융사 홈페이지랑 아주 유사합니다. 언뜻 보면 그냥 금융사 홈페이지랑 똑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는 사업하고 있는 아들, 뭐 이사 가야 하는 딸, 뭐 유학 준비 중인 손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저금리 대출을 받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수법에 넘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고 대출 금리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또 다음 유형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 유형인데요. 아주 나쁜 수법입니다. 가족이 납치됐다고 속이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자녀나 손주가 학교에서 다쳤다고 속여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유형의 연락을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음, 혹시 없다면 우리 잠깐이지만 끔찍한 이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느 날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엉엉 우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나서 웬 남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당신 딸을 지금 내가 데리고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딸을 영영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 소리가 또 들립니다. 아빠, 엄마라고 하는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에이, 그런 걸 왜 속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실제 이 상황이 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소중한 딸 혹은 아들, 어, 혹시 내 손주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사기의 범죄인데요. 실제로 서울에 사는 50대 회사원이 딸아이의 아빠예요. 이 회사원께서 한 남성이 딸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예요. 반갑게 딸인 줄 알고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나이가 좀 있는 웬 남성이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다고 협박을 하고 이 아빠는 당연히 딸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하죠. 근데 딸이 전화를 받습니다. 아저씨들이 때린다라는 딸의 음성을 듣고 아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일을 하다가 다 집어던지고 돈 보내려고 밖으로 막 쫓아나가는 거, 후다닥 쫓아나가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서 사정을 빨리 나가고 빨리 이야기하고 나가려는 직원을 붙잡고 옆에 동료들이 이 딸의 행방을 수소문해서 딸이 학교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냅니다. 다행히 피해를 입지는 않았는데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할지 다음 장에서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연락을 받는다면 침착하게 일단 딸의 위치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유형입니다. 강사님들은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 주변에서 누군가 겪었던 경험담을 혹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경험하셨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많은 곳에서 많이 알려진 혹은 뉴스에서 보여진 언론 매체에서 보여졌던 어떤 사례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사례들을 이야기 많이 해주셔야 가깝게 느낄 수가 있고요. 강의할 때 좀 더 풍부한 내용들을 전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로 금융거래 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낯선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통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족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그렇게 막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속는 사람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봐주세요. 현금 지급기, 즉 ATM기로 유인하면 여러분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응하시면 안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가족이 납치됐다 혹은 자녀가 다쳤다라는 등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를 당연히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통화를 중간에서 가로챌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들 간에 혹시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보이스피싱을 경험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미리 대화를 나눠보셔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라면 이런 신호를 주겠다라는 것도 좋고요. 혹시 이런 유형의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합의를 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오늘 가셔서 요즘 이런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해 보자고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전화가 와서 대출 관련 특혜를 준다고 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저한테 갑자기 대출 금리를 낮춰줄까요? 대출 관련 특혜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잘 모르는 누군가가 제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경로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진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액수 역시 이전과 달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잘 아니까 안 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스피싱에 늘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기, 금융, 통신 사기 두 번째 유형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유형은 스미싱입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악성 링크를 전달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민감한 정보들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스미싱 피해 경로 5단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문자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게, 터치하게 하도록 유도하고요.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여러분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포함한 여러 개인정보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예를 들면 소액 결제를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범인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범죄자는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물건을 대량 구매하거나 사이버 머니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의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피해자가 이 금액을 청구해야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미싱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결국 금전적인 피해까지 있게 되는 수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스미싱의 유형 어떤 게 있나요? 아마 한 번씩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스미싱 문자를 받아보셨을 텐데 그 문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교육생들이랑 공유해 보세요. 저희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많이 등장하는 스미싱 유형을 보실 텐데요. 택배 관련 스미싱입니다. 택배 배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가 잘못됐으니 다시 입력하라고 하는 유형인데요. 자녀나 친척, 친구들이 보낸 택배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배송지 점검을 위해서 아래 주소를 누르면 우리의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합치한 스미싱도 참 많은데요. 생활 불편 신고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민원을 확인하라는 메시지나 서민 전용 금융 상품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문자 역시 스미싱의 한 유형입니다. 아마 이거랑 비슷한 문자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자가 있는지 볼까요? 지인을 사칭해서 안내 인사 카드나 선물이 도착했다는 문자 역시 스미싱으로 자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다른 유형도 또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떠올리시는 그거 맞습니다.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대장 등도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런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이 보낸 문자더라도 위와 같은 양식이라면 좀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 심했던 2020년, 2021년에는 이런 문자가 참 많이 왔는데요. 정부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링크에 접속하라는 스미싱입니다. 비슷하게 지금도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각종 스미싱을 여러분도 받아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미싱 수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살펴볼게요.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확인할 수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문자 메시지는 바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액 결제 금액 한도 조정이나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즉 URL은 절대로 누르지 마세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는 걸 차단해서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앱은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전기 통신 금융 사기 유형도 살펴볼 건데 바로 메신저 피싱입니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메신저 앱을 통해서 피해자의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 수법은 피해자가 사기범을 실제 지인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긴급한 상황을 가정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혹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가족을 사칭한 문자를 받아보신 적 없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에 보시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지인을 사칭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유형인데요. 메신저 피싱의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서요. 로그인을 한 이후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에게 대화나 쪽지 등을 보내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형입니다. 흔히 삼촌, 아빠, 엄마, 누나, 언니 등의 호칭을 부르면서 친근하게 접근을 해서 저녁에 가서 줄 테니 지금 급한 돈을 좀 이체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양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밀번호 오류 횟수를 초과해서 못하니 대신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휴대폰을 사용하기 지금 힘든 상황이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기 유형의 핵심은요, 큰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지 않아요. 98만 원, 74만 원, 이렇게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메신저 피싱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메신저 피싱 사례의 하나인데요. 앞서 본 유형들처럼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프트 카드 혹은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가 부모님에게 기프트 카드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편의점에 많이 판매하는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서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호를 전송하라는 내용인데요. 특히 많이 구매를 유도하는 기프트 카드인 구글 기프트 카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이나 게임, 음악, 영화, 도서 등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전자상품권을 대신 좀 구매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결국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와 같은 코드를 알려달라고 하는 게 이 범죄 유형의 내용입니다. 이게 요즘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편의점에서 어떤 어르신이 와서 기프트 카드를 한 번에 많이 구매하는 것들을 보고
이걸 경찰에 신고해서 이 피싱범을 잡기도 한 사례를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프트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렇게 피싱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주세요. 자, 다음 메신저 피싱 사례를 한번 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 내용 진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아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셔서 제가 통화가 되니까 휴대폰 고장 났다며 왜 이렇게 잘 받니? 이러고 웃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게 메신저 피싱이라는 걸 아시고 저한테 아마 전화하셨나 봐요. 휴대폰이 고장났다라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니까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신저 피싱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이스 피싱의 경우와 같이 일단 가족을 포함해서 지인의 금전 요구나 개인정보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직접 통화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그럼 전화 통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꼭 직접 통화를 하신 이후에 돈을 보내주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매싱의 경우에는 휴대폰 해킹이 우선되는 경우가 덜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바이러스 검사 이런 것들도 좀 자주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실습 부분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사기 유형 알아보셨으니까 이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예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금융사기 예방법과 그리고 대처법 한번 알아볼게요.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먼저 피해 신고와 함께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112 신고하셔도 좋고요.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신청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해당 은행 콜센터로 이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연락해 보셔도 피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이나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또 유출되었다고 의심스럽게 여기는 링크에 접속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휴대폰 조치가 필요한데요. 악성 앱이 설치됐거나 악성 코드가 설치됐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휴대폰을 초기화해 주시고요. 악성 앱으로 추정되는 앱은 당연히 반드시 지워두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얼른 휴대폰을 꺼버리시거나 아니면 비행기 모드로 설정을 해서 내 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때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내 명의로 되지 않도록 제한을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우시면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서 요청하거나 방법을 자세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대처 방법을 좀 더 보실 건데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가 개통됐는지를 한번 조회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명의 도용 휴대전화가 개통이 됐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회선 해지 신청을 하시거나 명의 도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가입 제한 서비스 메뉴를 통해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을 아예 자체를 차단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피해 구제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이버 수배가 있어 거기에서 발급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증빙 서류와 함께 가지고 가서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에 피해 구제 신청을 서면 접수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방문 전에 은행에 연락하시거나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문의해보고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 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해야 될 곳들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사기가 발생을 하면 거래은행 대표번호 아시죠? 거기에 전화를 해보시면 되고요. 빠르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셔도 되지만 주변에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는 자주 사용하는 은행의 연락처 대표번호는 휴대폰에 그냥 저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에 저장을 해주시고 바로 전화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청에 피해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매싱 관련한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국번 없이 118번을 눌러서 신고를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요령을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고, 우리는 지금 예방을 해야 하니까 일단 유출된 거래 정보를 즉시 폐기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유출된 금융 정보는 저희가 은행에 연락을 해서 폐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예금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절대 넘겨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악성 앱이나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발신 번호 자체도 조작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중간에 전화를 가로채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금융회사나 정보기관 등의 홈페이지는 이게 가짜는 아닌지를 확인하면 더욱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준비해 왔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체험 서비스를 이용해서 나는 얼마나 대처를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메신저 피싱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들은 이전처럼 어색한 한국말로 하지 않아요.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하시기 전에 강사님들께서는 직접 전부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요.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튜브 자료는 강의 보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 있는 유튜브 자료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폰 설정하는 것도 볼게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설정과 앱을 설치하는 걸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먼저 스마트폰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스마트폰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실 건데요. 스마트폰 설정은 보통 설정 앱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쓸어 내려보면 톱니바퀴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자, 저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 화면을 누르시고 나면요. 잠금 화면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잠금 화면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잠금 화면 방식을 한번 눌러보실게요. 그러면 저희가 잠금 화면, 즉 스마트폰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사용하고자 할 때 저희가 여기에다가 보안 설정을 하는 거죠. 패턴 보안을 한번 설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패턴 한번 터치를 해보시면요. 내가 이 스마트폰을 열기 위해서는, 즉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열 때는 보완되어 있는 패턴 문양을 그대로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해주면 타인이 내 스마트폰을 습득했을 때 쉽게 스마트폰을 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정한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패턴을 활용하시는 게 보안에 좀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패턴으로 한번 패턴을 설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생체 인식 관련한 보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설정 똑같아요. 설정에서요. 생체 인식 및 보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 어떤 걸 할 건지 한번 뒤에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의 생체 인식 보안 서비스를 여기서 신청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잠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지난 사주에 했었는데, 저희 어르신들이 지문 인식하는 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인식도 좀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체 인식은 하지 않고요. 아까 패턴 인식만 하도록 하고, 이번에 여기서 같이 알아볼 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는 걸 차단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두 허용 안함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출처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해 주시고 모두 허용 안함을 눌러주셨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국제 전화를 받는 걸 좀 차단해 볼게요. 보이스피싱은 외국에서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 전화를 좀 차단해 두면 이것 역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를 하는 화면이 있어요. 여러분 통화할 때 키패드가 있는 전화 화면에 들어가 주시고요. 스마트폰 화면 설정 버튼 알고 위에 보시면 또 우측에 설정과 유사하게 점점점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 한번 눌러보실까요? 톱니바퀴 모양이 아니어도 또 설정이 나오죠? 점점점 눌렀으니 설정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통화 설정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전화라는 게 나올 겁니다. 자, 이 국제전화 한번 터치해 보시고요. 그리고 발신 전화와 수신 전화를 차단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외국에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은 충분히 다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플을 하나 깔아볼 텐데요. 금융사기 예방 앱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설치해야 할 앱은 피싱 아이즈라는 앱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피싱 아이즈를 검색한 이후에 설치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설치 버튼을 누르면 권한 설정을 모두 확인, 동의해 주시고요. 자, 다양한 권한을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와 관련된 거고 문자 메시지와 관련된 거라서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문자, 연락처 이런 것들을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알림 서비스 역시 좀 허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지금 보이스 피싱을 하려고 한다, 혹은 스미싱 문자가 왔다라는 것들을 알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림 버튼 역시 여러분 허용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전체 약관에 동의를 하실 텐데요. 보시면 선택이 포함되어 있네요. 선택은 제외하고 필수만 동의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위치 동의할 건가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앱을 사용하는 중에만 허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필수 항목해서 다음으로 누르면요. 전부 끝났어요. 보시는 화면이 피싱 아이즈의 화면입니다. 중앙에 보시면 피싱 검사가 나오네요. 자, 현재 내 휴대폰은 악성 앱이 깔려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스미싱 문자가 온 게 아닐까라는 걸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싱 검사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위험한 앱이 있는지 그리고 보이스 피싱이 의심이 되는 앱이 있는지 전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는요, 위험한 앱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없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한 건 있네요. 확인해 봐야 돼. 그러면 저게 악성 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가끔 중요한 앱,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앱이고 악성 앱이 아닌 경우에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라고 쓰긴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피싱 검사 위에 보면 종소리 모양이 있네요. 알림 표시죠? 알림 표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알림 표시를 누르면 현재 피싱 의심 내역이 나오는데요. 저는 0건으로 되어 있지만 의심 연락이 오면 알림에서 아래와 같이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건의 의심 내역이 있다. 혹은 문자는 1건의 의심 내역이 있다. 메신저에 1건의 의심 내역이 있다. 이렇게 의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싱아이즈 앱을 이용해서 내가 스미싱에서 보이스 피싱에서 좀 의심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지울 수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피싱 어떤 사기에서 좀 더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또 피싱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금융사기 진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저희가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다 빠르고 또 편리해진 디지털 세상의 다양한 기술을 좀 더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이용하는데 우리 강사님들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8가지 교육을 이것저것 한번 해봤는데요. 아마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하셔서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분들한테 큰 도움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